청소부는 어떻게 90억 원의 재산을 남겼나? 이상건. 여기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두 명의 빼어난 투자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연평균 수익률은 70년간 22%였습니다. 또 다른 이의 연평균 수익률은 20년간 66%였습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66%의 수익률을 거둔 사람이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의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의 수익률이고 뒤의 것은 헤지펀드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창업자 짐 사이먼스의 수익률입니다. 짧은 기간, 사실 20년도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고수익을 낸 사이먼스보다 70년간 꾸준히 장기 투자한 버핏의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뒤에서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2014년 92세의 나이로 사망한 노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형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25년 동안 일했으며 은퇴 이후에는 17년 동안 소매업체인 JC 페니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된 적도 없고 고연봉의 일자리에 머문 적도 없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전혀 돈을 많이 벌지 않을 것 같은 저소득 일자리를 가진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그는 8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88억이 넘는 재산을 남겼고 더 놀라운 것은 그중 600만 달러를 고향의 병원과 도서관에 기부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로널드 리드라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는 박봉에도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제목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겠습니다. 버핏이 사이먼스보다 돈을 더 많이 번 이유는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버핏은 12살부터 투자했지만 사이먼스는 뉴욕대 수학교수를 하다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헤지펀드 업계에 입문했습니다. 버핏은 사이먼스보다 3배나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했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널드 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계속 투자라는 교과서적인 투자를 그는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보유했던 종목은 95개 종목이었는데 존슨앤존슨, P&G, JP모건 체이스, 다우케미컬, CVS 헬스 등 대형 우량주들이었습니다. 리드는 돈이 생길 때마다 우량주를 매입하고 배당금을 받으면 재투자했으며 여러 산업군에 나눠 분산 투자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보유 종목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음에도 그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 이때 분산 투자가 큰 힘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위의 두 사례는 미국의 인기 투자 칼럼니스트 모건 하우절이 쓴 돈의 심리학에 소개된 내용들입니다. 투자에서 시간처럼 과소평가받는 것은 없는 듯합니다. 시장 전망, 종목 선택은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지만 오래 투자하라, 장기 투자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심드렁하기 일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리 계산표를 보면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지만 체감하기는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몸으로 느껴지지 않고 멀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라는 장기 레이스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하우절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필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기 순환이나 주식거래 전략, 섹터 투자 등에 관한 책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책 내용은 닥치고 기다려라가 되어야 합니다. 딸랑 페이지 한 장에 장기 경제 성장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책 말입니다.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멍거의 얘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 불필요하게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널드 리드처럼 장기로 계속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 변동성을 대할 때 항상심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락해 돈을 잃으면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벌금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자는 나의 부가 감소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 감소가 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벌금을 피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장기 투자는 물론이고 계속 투자도 멈추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자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벌금이 아닌 수수료 혹은 입장료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변동성뿐만 아니라 공포, 의심, 후회 등의 감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 심리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 요령은 시장 수수료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지불할 가치가 있는 입장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의 심리학은 지금까지 얘기한 장기 투자 외에도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가득 내놓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투자법이란 무엇인가요? 왜 저축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장기적인 투자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투자 실패에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돈을 버는 것과 지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왜 돈을 벌어야 하는 건가요? 인생에서 운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사실 이런 질문들은 논리가 아니라 태도와 행동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예컨대 아무리 훌륭한 투자법을 추천받았더라도 끝내주는 투자 정보를 듣더라도 영끌로 비투를 해서 잠을 잘 수 없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저축을 하는 이유에 대한 저자의 답변도 그렇습니다.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용도를 정해두지 않은 저축은 최악의 순간, 당신을 놀라 자빠지게 만들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돈과 금융은 때론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대신 그 행동을 할 때는 우리의 행동 원인과 편향, 결함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돈과 금융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투자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청소부는 어떻게 90억 원의 재산을 남겼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